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3화 5편 동북아 역사 속 초안지입니다. 역사깨기 3편은 동북아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깨기 1, 2편에서 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역사깨기 3편은 몽골과 중국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기원전 2600년 전에 용산 문화 그리고 삼성퇴 문화로도 알려진 바오든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천년이 지나 주라는 나라가 상나라를 치고 또 강족이 주나라를 칩니다.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800여 개 혹은 1600개의 나라들이 통합이 되면서 7개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역사 이야기 속에서 더 많은 나라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 7개의 나라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진시황의 친나라 그리고 조위한, 삼진이라고도 불립니다. 조위한 그리고 연제초, 이 7개조차 모른다면은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너무 힘들어요.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감이 안 옵니다. 삼국지에서도 연나라가 나오죠. 이 7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추가적인 나라는 찾아보더라도 기본적인 7국은 완벽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나라, 조위한, 연제초, 이거는 중국 역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원전 220년경에 진시황이 이 7국을 통일을 합니다. 진시황의 통일 시절까지 많은 사람이 죽고 그 후에도 반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감소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가 적은 북방 흉노가 남방 유방 쪽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원전 200년경 백등산 전투죠. 기원전 220년경 진제국 형성 이후 그 난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난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역사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초의 농민 반란으로 알려진 진승오광의 난,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죽자 그 이듬해인 기원전 209년에 벌어졌다고 알려져 있고요. 장초라는 나라를 세운 진승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진, 조위한, 연제초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초 그러면 초나라 남쪽과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진, 조위한, 연제초, 그 초의 진승은 북쪽으로 주불, 무신 등을 보내고요. 친나라 수도로는 주문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위쪽에 육국을 공격하는 형태를 취한 거죠. 조위한, 연제는 진시황에 의해 통합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진나라 백성이라는 마인드가 크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위나라를 공략한 주불이라는 사람은 위나라를 접수를 하고 위나라 왕족인 위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조나라를 공략한 무신 장이 진여는 무신을 왕으로 세우고요. 제나라가 약간 재미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위나라를 공략한 주불이 제나라까지 건듭니다. 제나라까지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라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초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겠구나, 생기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낀 제나라 사람들이 전담이라는 옛 제나라 왕족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연나라도 재미가 있는데요. 조나라를 세운 무신이 한광을 보내서 연나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한광이 연나라를 접수하고 자기도 거기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진시황 사망 1년여 만에 5국이 생겨서 6국의 체제가 된 거죠. 이후 한나라는 기원전 206년 항우가 천하를 통일한 시점에 한성이라는 사람을 한나라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소위 주나라 시대부터 800년 넘게 이런 나라들은 이어져 왔었습니다. 진시황에게 한 10년여 넘게 복속되었다가 다시 독립이 된 거죠. 이후 3년 만에 항우가 다시 통일을 하지만 이 나라들을 없애고 복속시키는 군연제 형태가 아닌 옛 주나라 체제인 소위 봉건제를 시행합니다. 항우에게는 전국 통치 능력이 없었다
혹은 진나라의 반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진나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우의 분봉은 7개국 이상의 18제후였습니다. 이름도 많이 다른데요. 특이할 점은 은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은나라는 그 주나라가 멸망시킨 상나라의 수도 맞고요.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은나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어져 왔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나라, 이 보라색 한나라와 옅은 보라색 한나라가 있는데요. 한자로 보시면 이 보라색 한나라는 대한민국 할 때 한나라입니다. 삼진, 조위, 한해 한나라고요. 이 옅은 보라색 한나라, 파촉지방의 이 옅은 보라색 한나라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한의 한나라입니다. 초한지라 불리는 이 초한 전쟁은 5월 지역에 있는 황제국의 초나라에 대해서 이 파촉의 한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상나라 때도 마찬가지죠. 상나라의 수도는 이 은이라는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동쪽에 주라는 나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은나라를 전복시키고 주나라의 시대를 열었고, 초한전쟁도 한나라 유방의 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제가 인정하고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 라임양이라는 채널과 서에이스쇼 님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초한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 내용을 한번 듣고 이 초한지를 보시면 이해가 확실히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동영상을 보시고 제 동영상을 보셔도 이 역사 속에 초한지 맥이 잡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나라가 조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했는데 조나라와 위나라 그리고 제나라까지 나라가 생겼고요. 조나라에서 연나라를 공격해서 연나라의 나라가 생겼습니다. 초나라는 주문 혹은 주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을 선봉장으로 친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나라, 이 당시 2세 황제 시절이었죠. 진나라는 그냥 다 땅을 빼앗겨서 독립당하게 놔두고 자기네도 공격받고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진나라도 당연히 반란군 제압을 시작을 했습니다. 진나라의 장하는 초나라의 선봉장인 주문을 격파하고 그 기세를 몰아 초나라 수도까지 가서 진승을 격파합니다. 바로 몇 개월 만에 진승의 장초는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조나라와 위나라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조나라와 위나라는 초나라의 신하국 개념이 아닌 자기네가 그쪽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하는 여세를 몰아서 위나라를 공격을 했는데요. 위나라는 주위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망하면 너네도 망할 것이다. 나를 도와서 같이 진나라를 막자. 이때 도와주러 온 제나라의 전담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수세에 몰린 위나라 왕 위구도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장한 장군은 초나라와 위나라를 일시적으로 회복을 한 거죠. 그리고 제나라까지 쳐들어갑니다. 이때 초나라의 반란군의 잔당인 항량이 새로운 대장이 돼서 제나라를 도와줍니다. 제나라를 도와준 항량군은 처음에 장한군을 이깁니다. 그러자 항량군은 여기에서 유방과 항우 등을 다른 라인을 통해서 진나라를 공격하게 만들고 자기만 제나라를 돕는데요. 이때 장한군이 항량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 이듬해 기원전 207년경에는 이 장한 장군은 조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조나라의 왕인 조헐과 신하 장이가 거록으로 도주를 하는데요. 초나라의 항량으로부터 대장을 이어받은 그 조카 항우가 거록에서 진나라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왕리 장군을 생포하게 됩니다. 왕리라는 장군은 왕분의 아들, 왕전의 손자로 알려져 있으며 진시황의 정복 전쟁 당시 각 나라들을 멸망시킨 왕전 왕분 부자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장초왕 진승은 주력군 주문을 진나라로 보내서 장안에게 패했고요. 그와 별도로 주불과 무신을 보내서 위나라, 조나라는 승리를 했지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버렸고요. 그 후 항량 항우가 세운 초회왕은 주력군 항우를 조나라로 보내서 진나라의 장안 왕리의 승리도 했고, 별도의 군대 유방군을 진나라로 보내서 역시 승리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패했으면은 반란이 실패한 거고, 승리를 했다면 그 반란은 성공을 한 겁니다. 이로써 항우와 유방의 반란은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초안지 영화를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장량은 이 진나라를 점령할 때는 항우가 아닌 유방의 책사였습니다. 유방이 함양을 점령한 후 항우가 와서 그 함양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홍문의 연이라는 게 있었죠. 둘이 만나서 진나라에 대한 처분권을 항우에게 넘기는 과정입니다. 홍문의 연의 실질적 실체는 상급자에게 그 권한을 넘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홍문의 연 이후 장량은 항우에게 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했는데요. 이것은 초안지에게 세뇌를 당해서 그래요. 항우와 유방은 초한쟁패 해가지고 둘을 적의 구도로 만들어서 유방이 승리하면서 유방이 황제로 등극하는 이런 과정을 그린 소설이 초안지연이죠. 하지만 유방이 반란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초나라 같은 군대입니다. 항우도 초나라 군대, 유방도 초나라 군대입니다. 그 나라의 상급자면서 군대의 상급자인 항우가 군권과 인사 권한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장량을 유방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뺏은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나라, 같은 군대에서 인사 이동이 있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항우가 전국을 제패하면서 이 삼진의 한나라 제후왕인 한성을 항우가 죽여요. 이 장량은 한나라 출신입니다. 삼진의 한, 이 한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의 왕을 죽인 항우를 떠나서 유방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18제국을 뒀지만 현재 황제는 의제였습니다. 초회왕을 의제로 독립해서 이 전국의 황제는 의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와 항우가 많은 부분에서 부딪혔고 결국에는 항우가 의제를 시해하기에 이릅니다. 18제후로 봉건제를 실시해서였는지 혹은 의제를 시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이 시기쯤에 항우 밑에 있던 한신이라는 장수가 유방에게로 합류를 합니다. 진나라에서 있었던 반란은 초나라에서도 역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어난 반란은 유방의 반란이 아니었고요. 제나라, 조나라가 먼저 봉기를 했습니다. 지도상의 제나라는 제북 교동지역이고요. 조나라는 항산, 대 요쪽 땅입니다. 항우가 제나라와 조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러 간 사이에 이 파촉의 한나라의 유방도 반란을 일으켜서 옹적세 땅을 시작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점령을 시작해 가는데요. 초나라가 이 한나라를 진압하러 가려고 했으나 제나라에서 다시 봉기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유방군은 은나라 땅까지 진격을 하게 되고요. 은나라 왕 사마왕이 항복을 했는데 이때 이 은나라에 살던 진평이라는 사람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한신과 더불어 이 진평이라는 사람은 이 한나라의 중추적 인물이 됩니다. 위에 거록 전투를 기억을 하시나요? 항우가 진나라의 왕리 장군에게 승리를 이끌면서 사실상 천하 패자로 발돋움하는 그런 전투였는데요. 또 하나의 강렬한 전투는 바로 이 팽성 전투입니다. 제나라군과 싸우던 항우군은 유방의 군대가 초나라 수도인 팽성까지 점령을 하자 항우는 단 3만 기병을 가지고 이 유방에 56만 명을 패퇴시킨 유명한 전투가
팽성 전투고요. 이 전투 때문에 항우는 무신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장초왕 진승은 주력군 주문을 진나라로 보내서 장안에게 패했었고요. 별도로 주불과 무신을 보내서 위나라와 조나라를 확보를 했지만 그들이 왕이 됨으로써 아무런 이득이 없었죠. 초회왕은 주력군 항우를 조나라로 보내서 왕리에게 승리를 거뒀고 별도로 유방을 진나라에 보내서 함량을 점령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항우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항우가 진나라를 통일하게 됐습니다. 항우가 의제를 죽인 것 등이 부당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유방군은 유방군의 주력군이 초나라 팽성을 함락을 했고요. 별도로 한신은 조위한 연제나라 5국을 공략을 합니다. 유방군이 함락한 팽성에는 항우가 없었죠. 껍데기뿐인 팽성을 함락했고 그 후에 말씀드린 대로 항우의 3만군에 의해서 유방군은 패퇴하게 되고 항우는 팽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유방은 은나라 땅 정도까지 퇴각을 한 다음에 항우와 대치를 하는데요. 이 대치는 당연히 유방에게 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방의 반란 시작점인 파촉이나 관중에서는 특별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하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었고요. 조나라, 위나라, 연제초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우는 식량난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나라, 조위한, 연제, 즉 이 육국과 초나라의 싸움의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유리한 정황 때문에 유방은 초나라 밑에 있던 국왕왕 영포에게 사신을 보내서 회유를 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천하의 형세가 유방에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유방의 진평은 반간계까지 쓰죠. 항우의 사신에게 범증의 사신인 줄 알고 후하게 대접했는데 항우의 사신이었구나, 그냥 적당히 대접해라, 이렇게 해서 유방과 범증이 내통하는 그런 느낌을 이 항우의 사신에게 줘서 항우와 범증을 갈라서게 만듭니다. 시간은 유방의 편이었던 거죠. 모든 것들이 유방에게 이롭게 흘러갑니다. 국왕왕 영포와 더불어 양왕 팽월도 유방을 도운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팽월은 제나라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어요. 제나라를 다시 정복한 건 유방의 한나라입니다. 그런데 제나라 출신인 팽월이 항우 편이 아닌 유방 편을 들었어요. 저는 이 점이 의문이었는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광의 아버지 전영의 부하였던 팽월은 한신이 정복한 전광의 부하가 아니라 그 아버지 전영의 부하였어요. 제나라 왕 전영이 팽월을 시켜서 양나라 땅을 치게 만들자 그 양나라에 가서 왕이 됐던 겁니다. 그 전영은 항우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전가를 왕으로 세웠고 전영의 아들 전광이 그 전가를 물리치고 다시 왕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팽월은 자신의 왕 전영을 죽인 항우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채로 양나라의 왕이 되었던 거고, 이런 양나라의 왕인 팽월에게 유방이 동맹을 신청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 후에 유방군 한신은 제나라를 점령을 하면서 전광을 죽였는데요. 이 전영의 아들 전광과 팽월과의 연계가 끈끈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초안지에서 마지막으로 유명한 해하 전투입니다. 유방군과 팽월군과 영포군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항우는 유방의 부모와 유방의 부인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휴전협정을 맺고 초나라로 돌아가는 도중 유방은 마지막으로 항우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조위한, 연제를 평정한 한신군이 합류를 하면서 유방군, 팽월군, 한신군, 영포군이 해하에서 항우를 공격합니다. 이때 전투는 실질적으로 30만 한신군이 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항우는 여기서 패하고 유방이
반란에 성공합니다. 유방은 진나라의 군현제도 아니고 초나라의 봉건제도 아닌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일부 땅들은 직할령으로 두고 일부 땅들은 봉건제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항우가 임명한 왕들 중에 회남왕 영포, 형산왕 오해, 연왕 장도 등은 유방에게 투항을 해서 이들은 유방 시절에도 봉건제후로 인정을 받습니다. 오른쪽에 반란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209년 진승의 난, 208년 항우 황량의 난, 205년 전영의 난, 205년 유방의 난, 영포의 난, 팽월의 난, 그리고 유방이 통일한 한나라도 반란은 이어집니다. 기원전 202년 장도의 난, 연나라 왕 장도가 난을 일으키고 노관에게 진압이 되면서 노관이 연나라 왕이 됩니다. 기원전 201년 한왕 신이 흉노에게 투항을 해서 흉노와 같이 한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이에 유방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흉노에 반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패를 하면서 한나라는 흉노의 속국이 되죠. 그러면서 패잔병이 돌아가는 길에 그 땅에다가는 진희라는 사람을 여루로 봉합니다. 진희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기원전 197년에 진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끊이지 않죠. 197년 진희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한신을 공모자로 모함해서 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희의 반란 당시에 한신의 반란이 굉장히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신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한신을 이길 자는 없다라고 판단이 됐으니까 가장 두려웠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6년에 팽월을 문책을 합니다. 야, 너 팽월, 너 진위 반란 때 왜 도와주러 안 왔어? 그리고 팽월을 문책하고 좌천시키고 살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항우를 죽였던 사군 연합, 유방, 한신, 팽월, 영포 중에서 결국 한신과 팽월이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것을 봤던 영포는 그 다음이 내 차례가 아닌가 하고 195년에 영포의 난을 일으킵니다. 영포의 난은 굉장히 손쉽게 제압이 되고요. 같은 해에 연왕 노관도 흉노와 내통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노관도 소환 명령을 내리자 노관은 흉노로 도망가죠. 이렇게 되면서 이 봉건제후들 유씨 왕으로 교체가 됩니다. 유교, 유고, 유비, 유희, 유여의, 유항, 유회, 유우, 유비, 유장, 유건. 삼국지의 유비, 유장이 아니고요. 기원전 200년경의 유방의 아들, 손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만 보고 가면 회남왕 유장이 있는데요. 기원전 195년 영포를 대신해서 회남국의 왕이 됩니다. 바로 이 회남의 회남이 우리가 회남자로 알려진 그 역사책, 이 회남자를 지은 유안은 이 유장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시대 진나라 시기 인구는 2천만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런 난리들을 겪으면서 한나라 시대에는 5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노한테 당했던 거예요. 이런 전쟁과 난리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병사가 없겠죠. 흉노는 월지와 동호를 정복하면서 큰 타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줄은 한나라는 흉노를 이길 수가 없고 속국이 되었던 겁니다. 소위 한신, 팽월 등을 죽인 토사구팽은 여후가 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후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제국을 세우고 걸출한 인물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항우가 유방을 죽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항우가 토사구팽으로 유방을 죽였더라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었겠죠. 항우가 토사구팽으로 영포를 죽였다면 영포가 유방에게 합세하는 일은 없었겠죠. 이런 역사를 봐온 여후, 유방의 아내 여후는 확실한 반면 교사가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을 두면 반란을 일으킨다. 나도 그랬지 않냐?
우리 유방도 그랬지 않냐. 그래서 온고지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암. 과거에 너무나도 확실한 반면 교사가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는 흉노의 속국을 당분간 유지를 했으며 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한이라는 정체성이 생겼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중국의 한족이 무엇냐? 흉노의 속국이 돼서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해서 하나의 공동체 정신이 생긴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동영상은 동북아 역사인데요. 흉노에게 당한 이 월지가 중요합니다. 이 탈인분지 지역이 중요한데요. 요령 지역이 몽골계, 화북계, 동북아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 탈인분지는 이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연결고리입니다. 역사계기 6편쯤에서 중앙아시아 역사를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동북아시아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월지는 기원전 3세기 중반경 탈인분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동서무역을 독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월지족이 인도 유럽인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월지족이 기원전 176년에 쫓겨나고 이 묵돌 시대가 아닌 그 다음 때에 왕이 잡혀서 망하는데요. 이 월지족도 나름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지족의 언어는 토아라어라고 하는데요. 탈인분지에 쓰이던 인도 유럽어족의 언어다. 기원전 37세기경부터 2세기경까지 쓰였다. 토아라어를 사용하던 월지족은 신석기 시대부터 살다가 두만 선우에 의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밀려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연관점을 시작으로 역사기기 6편에서 중앙아시아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의 역사 속에서도 이 월지국이 나온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스의 사가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월지 지역을 토가라라고 했고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박트리아를 침략한 민족이 토가로이라고 했습니다. 즉 박트리아와 인접한 국가라고 본 것입니다. 지도는 알렉산더 왕이 정복한 지역인데요. 그 너머 지역입니다. 그 너머 지역이 탈인분지에 해당이 되고 티벳이나 파미르고원 때문에 페르시아나 그리스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바로 이 탈인분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인도 유럽계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가 되는 것이죠. 저의 주장은 중앙아시아가 백인 황인의 혼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계입니다. 그쪽에 살았고 그쪽의 그 자연 환경과 식생활을 하면서 중앙아시아인이 된 거예요. 중앙아시아인은 백인과 황인의 혼종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수천 년간 살다 보니까 토아라인이 된 것입니다. 인도 유럽 어족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인도 유럽 사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사람이다. 이거죠. 월지국에서 비단길 그리고 아나톨리아까지를 중앙아시아로 묶어서 역사계기 6편으로 만들 거고요. 역사계기 5편은 삼국지를 할 예정입니다. 역사계기 6편에 앞서서 저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월지국 탈인분지를 허브로 한 초원길을 통해서 서쪽의 불교는 동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교는 서쪽으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가지고 도장깨기 6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4편이 끝난 건 아니고요. 영포이 난 이후에도 반란은 이어집니다. 유방이 죽자 기원전 181년 여태우는 양나라의 여산을 왕으로 세우고 조나라의 여록을 왕으로 세우고 연나라의 여통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씨를 왕으로 세운 거죠. 그러자 제나라의 유양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은 한나라의 정권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바로 한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여씨 세력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유양의 난은 이런 여씨를 제거하면서 성공을 거두고 외척이 없는 대나라 땅의 왕 유항을 황제로 임명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문제입니다. 한문제 시절에는 반란이 없냐? 아닙니다. 회남왕 유장이 반란을 획책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다음에 경제 시절에는 5초 7국의 난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141년 한무제 시절인데요. 기원전 119년에 위청을 시켜서 오르도스 지방을 회복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상나라 동편의 시대, 그리고 주나라와 진나라 서편의 시대, 항우의 남방의 시대에 이어서 기원전 200년부터 시작해서 북방의 시대가 이어지고 기원전 176년에는 흉노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한 것이 바로 한무제 유철이 기원전 119년에 남방의 시대를 이룹니다. 기원전 104년에는 이광리에게 명해서 파미르 고원 북서에 있는 대환국까지 정벌하게 됩니다. 탈인분지가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다시 흉노의 손에 넘어갔다가 127년에 다시 후한에게 넘어갑니다. 역사깨기 3화 6편은 마지막인데요. 5초 7국의 난부터 5초 7국의 난, 그리고 한무제, 그리고 왕망, 광무제, 유수에 이어서 후한말 삼국지는 5편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삼국지 이후 사마염의 진나라의 파랑의 난도 다루겠습니다. 파랑의 난이 이 5초 7국의 난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나라의 유씨 제후국들이 일으킨 반란 5초 7국의 난, 사마염의 진나라의 진씨 제후국들이 일으킨 난이 파랑의 난입니다. 이것을 비교하면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파랑의 난과 비교하면서 동북아 역사, 역사깨기 3편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